네, 안녕하세요. 반기현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고요. 현재 마인드 코칭 연구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왔던 것은 왜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하는 것이었고, 이 화두를 풀려고 이제 평생 공부해 왔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한 30년 가까이 상담을 하다가 상담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제가 상담했던 경험을 다 모아가지고 상담법을 좀 정리해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이라고 한 거고요. 몇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아주 신간은 아니고요. 따끈따끈하지는 않습니다. 좀 식었는데 이 상담법은 제가 이름을 이제 붙일 때 자기성찰 심리 상담 이렇게 붙이려고 하다가 요즘 그냥 그 별 거부감 없이 외래어를 그냥 쓰잖아요. 또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의미도 살릴 겸 해가지고 그냥 셀프 스캔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셀프 스캔 심리 상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자기성찰, 좀 줄여서 자성 상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8주간에 걸쳐서 이 자성 상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 상담법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상담자가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나서 결국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요. 대학원을 별로 가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지도 교수님이 상담을 하려면 최소한 석사는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권유가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대학원을 이제 들어갔죠. 대학원을 거부했던 이유는, 왜 공부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세요? 저도 공부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거든요. 공부에 좀 질렸다고 할까요? 네, 그런 상태였었고, 또 멀쩡하던 친구들이 대학원을 가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상담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쳐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제 마지노선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타협을 하고 이제 들어간 것인데, 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상담 이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계속 가졌던 의문이 있어요. 이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이것이 서구에서 개발된 거고, 주로 우리 이제 미국의 심리 상담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걸 쭉 공부하면서 계속 가졌던 의문이 뭐였냐 하면, 사례 공부를 하고 뭐 이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생을 한다 정도까지는 기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는 확실한 해결책, 어떻게 하면 이 불행을 끝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서구 상담 심리학에서 확실하게 제시를 못 해주더라고요. 암만 찾아봐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심리학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라고 하는 영역에 사람의 삶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 담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목마름을 느끼고 이제 나름 이렇게 찾아본 결과, 무엇이 문제였냐 하면,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명확한 방향, 이것이 이제 서구 상담 심리학에서는 제시가 안 돼 있더라 이건데, 이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제 그걸 불교에서 찾아낼 수 있었고요. 이제 불교 수행을 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심리 상담에서 부족했던 것들을 좀 메꿀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상담 사례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녹여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제 20, 30년 상담을 하고 난 후에 마침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제 학지사에서 요청을 해서 이제 이런 책을 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책에 정리된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담 방법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완성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시도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도 상담자들이 이제 서구에서 개발된 우리의 문화적인 또 사상적인 배경이 많이 다른 이런 풍토에서 개발된 것들이 우리 문화에 그대로 적용되는데 무리가 있다 하는 판단하에 좀 토착화된 상담 같은 것들을 많이 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몇 분의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저한테는 그것이 다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해본 결과 정리한 것이 이제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상담학도거나 현재 상담을 하고 계신 분이나 또는 상담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강좌가 좀 어떤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 구성을 그대로 따랐는데요. 이제 일부에서 셀프 스캔 심리 상담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건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요. 심리 상담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스캔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이제 명상법 같은 것들이 여기서 소개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세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이것으로 마치고 실제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상담을 쭉 해보니까 이 상담에서 실제로 되고 있는 부분에 핵심되는 부분이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 분석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 이렇게 세 개 파트가 중요 핵심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파트를 나누어서 알아보는 거를 이제 1시간씩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어진 전체 시간이 8주인데 그 8주 중에 2주는 상담 사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시간에 알아볼 것은 이제 심리 상담 일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심리 상담에 대해서도 상담자마다 각기 이제 다른 이론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100명의 심리 상담자가 있다면 100개의 이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역시 제가 했던 심리 상담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각자 각양각색의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중구난방, 새로 접하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심리 상담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을 뽑아서 좀 간결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심리 상담, 영어로 이제 카운슬링이죠.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를 상담자라고 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풀어가는 과정이 심리 상담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담을 필요로 해서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을 클라이언트, 내담자라고 하고요. 이 상담에 응하는 전문가를 상담자, 카운슬러라고 하고요. 이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는 이제 상담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이 상담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목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그리고 과정, 이것을 이제 상담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담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내담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럼 내담자인가?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상해서 도움을 받으러 오는 거냐?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누구는 상담을 꼭 받아야 되고, 누구는 상담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 이렇게 두부 모자라듯 그렇게 정확하게 갈려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내담자들의 이제 일반적인 공통점 같은 것들은 상담을 청할 정도로 뭔가 생활상에서 문제에 부딪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황하거나 뭔가 불안하거나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으로
평소의 자신보다 좀 더 예민하고 일시적으로 의존성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이제 경계심이나 또는 방어적 반응 같은 것들을 보이기 쉽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실에서 만난 내담자를 평상시에도 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평상시보다 좀 뭔가 위급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를 안심시키고 좀 경계심을 풀고 방어를 풀고 개방적으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열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상담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런 상담자의 노력이 제대로 먹히게 된다면, 성공하게 된다면 내담자는 상담을 받으러 와서 일단 이제 첫 면접을 하고 나서 내가 이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제 심리 상담이 성립되게 되는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건물을 지을 때 토목공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바탕이 깔렸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심리 상담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내담자는 처음부터 상담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오는 내담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보통 오기 때문에 이 상담이 어떤 것인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좀 비현실적인, 비합리적인 이런 기대를 갖고 오기 쉬운데,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상담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비합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상담자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상담에서는 실제로 이제 구조화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것을 해냅니다. 그러면 내담자의 어떤 기대들이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인지, 왜 이런 것인지 이거를 살짝 좀 살펴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정하는 것인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 있는 것처럼 내담자가 이제 갖고 있는 기대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상담자한테 답을 구하면서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내담자는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권위에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답을 구한다고 해서 답을 바로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담이 잘 되고 내담자가 말을 잘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실제로는 그렇게 될 확률이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말만 듣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뿐이지 스스로 그걸 해나갈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게 되었을 때 상담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죠. 또 이런 내담자도 있어요. 필요한 정보만 얻으려 하고 피상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방을 솔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하듯이 말이죠. 상대와 이렇게 뭔가 어떤 협상을 할 때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처럼, 그러니까 그 자존심도 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만 얻으려고 하면서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마음속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네가 뭘 알겠냐, 이 상담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 자만심 그리고 독선적인 이런 태도가 몸에 배이신 분들이 이런 태도를 흔히 보이곤 합니다. 참 골치 아프겠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상담이라는 것이 무슨 마술처럼 마술 지팡이 휘두르면 휙 뭐가 변하는 것처럼 상담을 하면은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걸 갖고 있으면서 이제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서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자기 공상 속에, 환상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족을 못하고 이 상담, 저 상담, 이 상담자, 저 상담자를 찾아다니면서 상담자를 쇼핑하면서 다녀요. 이 사람한테 깔려 있는 것은 불신이죠. 어떤 것도 믿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계속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울면서 막 또는 감정적으로 막 격앙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하는데, 이런 한풀이만 할 뿐이지 상담자의 얘기를 들으려는 마음도 전혀 없고 뭔가 고치려는
개선 의지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 하면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문제가 해결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가 이런 증상을,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그런 편의, 이익 같은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이런 무의식적 동기가 있기도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얘기만 하면서 한풀이만 하지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이제 문제를 직면하려는 이런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경우도 이제 상담이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간혹 보이는 양상인데 요즘 점점 이 젊은 세대들도 이런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문화 풍토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자기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편 들어주길 바라면서 계속 자기만 인정받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 미성숙한 태도를 계속 보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떼쓰고 억지 쓰는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상담이 이제 골치 아픈 경우인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면 과도하거나 또는 왜곡된 인정 욕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를 봐줘야 되고 자기를 인정하고 알아주고 자기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불만스러운 거죠. 왜 외동으로 아이를 낳아가지고 오냐 오냐 하면서만 키우게 되면 이런 태도를 기르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태도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의 앞날에도 좀 먹구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내담자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담자의 기대를 다루는 방법. 당연히 상담자는 내담자한테 상담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태도, 기대, 그리고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래서 내담자가 그걸 알아서 상담이 생산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고 적절한 태도나 기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이에요. 뭐 이 내담자가 교육을 받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받으러 온 거잖아요. 이걸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상담자가 바람직한 기대와 태도를 알려주는 것은 상담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상담자의 몫이지만, 상담에서 다룰 내용, 그리고 내담자의 어떤 권리, 책임 같은 것들을 안내하고 하는 것은 상담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담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생산적인 상담이 되기 위해서 내담자가 가질 만한 바람직한 기대 또는 태도, 행동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이게 있으면 아무래도 상담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자신을 그대로 표현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또 상담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그런 열린 마음, 열린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이 상담자와 또 이 상담하는 이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을 가지게 되면 이제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게 좋으냐면 가식적으로 포장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상담에 임하는 그런 자기 책임성, 솔직성, 진정성, 이런 것이 이제 내담자가 가지면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담자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담자가 이렇게 적절하게 잘 안내를 해서 이렇게 바람직한 기대, 행동,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상담자의 안내를 잘 따라서 내담자를 솔직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담자를 좀 알아보자면, 상담자는 내담자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나 인간성, 이 부분에서 이제 보통 평균 이상의 안목과 능력을 가지고 이 상담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담자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전문성과 인간성이 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전문성은 문제를 분석해내고 해결해 나가고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인간성은 이제 이 상담이 성립되고 상담이 쭉 진행되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인간적인 매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인간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상담자한테 필요한 전문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 우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거 주도할 수 있는 소통 능력, 이걸 갖출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나온 얘기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이런 심리를 깊이 이해하는 이런 분석력, 그러니까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지식과 함께 분석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고, 이거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도 갖고 있어야 되겠고, 이거를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속도나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해가는 직관적인 통합 능력,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이것이 필요한데, 과정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인 안목, 그러니까 통합적인 안목과 초월적인 시각, 이런 것들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담자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이나 능력 같은 걸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가라고 하면은 이런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담이 진행돼 가는 과정 속에서 이 과정에 빠져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제 이 전문성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인간성 면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우선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따뜻한 애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한다? 상담을 기술적으로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제대로 상담이 될까? 실제로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칫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이거 근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진리와 진실을 적극 추구하는 진정성이 필요하겠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왜 강조를 하냐 하면, 실제로 상담을 하는 사람 중에도 왜 상담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그럴듯해 보이고 명예롭고 괜찮아 보여서 이런 허영심 같은 걸 가지고서 상담자가 되고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뭐 인간적으로 그런 유혹에 빠질 만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크게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진실, 이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을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그래야 온갖 유혹들을 버텨내면서 상담을 제대로 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도 필요하겠고요. 그러니까 편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갈등을 더 불러일으키는,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죠. 또 모르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알고자 애쓰는 이런 겸허하고 겸손한 이런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또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아서 무리하거나 또는 쉽게 포기하거나 하지 않는 성실성과 책임성,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통합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타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소유적 온정이라고 하는데, 타인을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전문성, 인간성, 이걸 다 얘기하니까 어떠세요? 내가 그럴 수 있다 하고 자신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걸 듣고, 야, 나는 상담자로서 자질이 안 된다, 부족하다, 포기하자, 이러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참 성급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이 상담자의 자질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 전문성은 문제 해결과 인간적인 성장에, 그리고 인간성은 상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담자로서 바람직한 자질을 갖추는 것은, 이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다 갖춰야만 상담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건 지향점이고 목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전문성과 인간성을 제대로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인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성인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향점이에요. 이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할 것이냐 하는 그 방향을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상담자에게 필요한 전문성, 인간성은 이런 이제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걸 못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난 상담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무결한 상담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기의 능력껏 최선을 다하는 상담자가 되려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이것이 유용하죠. 그냥 완전 무결한 상담자를 목표로 두고 그걸 기준으로 가게 되면 이게 완벽주의가 되고 그러면 그 누구도 도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요. 내담자한테 순수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면 돼요. 이런 과정에서 자기도 성장하고 내담자의 치유와 성장을 돕는 그런 기쁨, 보람 같은 걸 맛보면서 이제 상담자로서 역할을 해갈 수 있습니다. 상담자도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담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상담 관계는 좀 특수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치유와 성장, 이건 이제 치유와 성장이 상담의 이제 두 가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위한 동맹관계다. 동맹관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맺는 이 상담 관계는 일시적이면서 제한된 의존 관계다. 왜 일시적이고 제한된 의존 관계냐?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담자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동맹 관계이고 이게 해결이 되게 되면 상담을 마치게 되면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풀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강한 결속력을 갖는 그런 특별한 관계다. 우리가 왜 관계를 얘기할 때 1차 관계, 2차 관계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이런 관계는 그 1차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깊고 친밀한 관계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회사에 뭐 취직을 했다든가 또는 학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맺게 된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다소 이제 공식적이고 형식적일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럼 상담이라는 건 1차 관계냐 2차 관계냐 명백히 2차 관계죠. 그렇지만 실제로 1차 관계보다 더 깊은 친밀감과 믿음, 신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이제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담 관계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목표, 방법, 유대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같은 목표를 위해서 힘을 모으기가 어렵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하는 이제 목표를 잡아갈 때, 그러니까 이 목표를 합의해서 정할 수 있어야 왜 이제 상담자가 다 전문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당신한테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걸 노력해라 하고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내담자가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노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이 내담자와 상담자의 동의,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합의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정해야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 유대감이라고 하는 건데 친밀감과 호감, 신뢰감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사람에게 호감이 가게 되고 또 신뢰하게 되고 가깝게 느껴지게 되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이제 어려움 같은 것을 직면해 가는데도 이런 유대감이 도움이 됩니다. 이 심리 상담을 알아보면서 기존의 이제 여러 상담들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기존의 여러 상담 이론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이론적인 바탕들을 가지고서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담 이론들이 크게 보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을 소개하는 데는 이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 상식으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상담의 전통들이 있는데 이제 분석 상담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정신 분석.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프로이드, 뭐 융, 아들러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데요. 이 정신 분석도 이제 크게 또 그렇게 세 갈래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없고, 이 분석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떤 결정, 선택을 하는 것은 잠재의식,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의식이 한다 하는 것이어서 이런 잠재된 무의식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의식이 이렇게 깊이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 의식에 무한한 깊이를 발견했다는 이제 그런 공언을 했고요. 심리 역사에, 상담 역사에. 하지만 어떤 한계를 갖고 있냐면 객관화가 곤란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구름 잡는 소리 같이 그렇게 들 수도 있고 실제로 이게 검증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정신분석 상담에서는 어떤 거를 실마리로 해서 들어가느냐, 과연 무엇이 이런 생각, 행동, 느낌 같은 것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깊이 살펴보는 거예요. 이 정신분석과 반대쪽에 있는 것이 이제 행동주의인데요. 이거는 이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서 이 행동이 어떻게 학습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이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쁜 악습 같은 것들을 바꾸고 좋은 그런 습관 같은 걸 어떻게 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 학습 원리로 이것을 설명을 하고 규명해 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치료법, 원리 같은 것들을 많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독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 이 심리 내면을 관심도 안 가지고 있고 해서 다 다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접근을 어떻게 행동하고 있으며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그 학습 원리를 파악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요. 이런 행동주의에 좀 보완이 된다고 할까요? 이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해서 밝혀가는 것이 인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속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자기 혼자 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 그걸 속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갖고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규명하게 되면은 생각, 감정, 행동, 이것에서 더 핵심이 되고 있는 이 생각을 다룸으로 해서 이 감정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인지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감정, 행동을 다루는데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과 행동을 일으키는 이 한 생각, 이 속말이 무엇이냐 하는 거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것보다 어떤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 하는 좀 근본적인 철학과 연관이 된 그런 이제 유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인간 중심 상담 쪽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있어서 가짜 자기, 그러니까 이상적 자기에 현혹되어서 온갖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다움을 회복하게 되면, 참 자기를 회복하게 되면 이제 되는 거다 해가지고 사람다움의 본질, 이것을 본질과 그 회복 방법을 밝힌 그런 이제 접근법이고요. 하지만 좀 구체적인 방법, 기법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한 그런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과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실마리를 가지고서 접근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심리학의 이제 주요 접근이었는데, 비교적 이제 최근에 등장한 것이 이제 통합주의, 자아초월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통합적 시각을 갖고 있고, 과연 존재 자체가 한 개인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으로 성립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접근해요. 그래서 보면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혼자 독립돼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본질과 연관관계를 밝히는데 아직 잘 확립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그 체계가 잡힌 그런 그 분야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얽어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이런 실마리를 가지고서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심리 상담 일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도 뭐 한 부분 구체적으로 공부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할 것이 참 많이 있는 줄 눈치채셨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이 정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심리 상담, 이런 거다. 내담자, 상담자, 그리고 상담 관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알아봤는데 잘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셀프 스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